여러분의 통합적인 사고를 도와드립니다. 자, 통합과학 김윤영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원소의 주기성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자, 여기 자막 보이시나요? 자, 보이죠? 자, Beyond the Limit. 한계를 뛰어넘어 봅시다. 어떤 한계냐? 바로 과학의 한계입니다. 자, 과학의 한계는 어떻게 뛰어넘어 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기초부터 시작돼서 응용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 그런 연습들이 바로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게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과학을 재밌게 아주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크게 딱 4가지만 꼽고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선생님이 총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원자의 구조. 자, 원소에 관한 이야기야.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건 원자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 원자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원자들이 갖는 특징, 어떤 주기성이라고 하면 뭐 반복되는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자의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기율표의 역사.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주기율표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걸 만든 과학자들은 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원소의 주기성. 자,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성, 반복되는 성질,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성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자, 이런 주기성이 왜 나타나느냐? Why? 왜? 뭐 때문에? 바로 옥텟이라는 건데요. 한 마디만 하고 갈게요. 자, 옥텟에서 옥텟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옥타브, 피아노 좀 치는 사람들은 옥타브 하면은 팔음계 알고 있죠? 자, 숫자 8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칙이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화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4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분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일단 화면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 원자는 가장 중요한 입자, 양성자와 두 번째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양성자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뭐 말 안에 포함이 돼 있지 양성을 띈다. 무슨 얘기냐?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라 전기적인 양성 플러스 양전하를 띱니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중성자, 말 그대로 중성이에요. 전기를 띠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전자 이미 뭐 다 알고 있죠? 마이너스 음전하 띄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원자들은 당연히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쓰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사실 전기 사용한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왜? 모든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 숫자가 같아요. 원자들이. 따라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자, 이런 원자의 구조. 얘네가 어떻게 원자를 구성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원자 핵은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의 구성입니다. 이걸 이제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원자의 핵. 당연히 뭐 중심이란 뜻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주변을 지금 배회하고 있는, 이 어지럽게 돌고 있는 얘네들, 이걸 전자라고 하는데, 같은 수의 전자, 누구와? 양성자와 같은 수의 전자가 이렇게 배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애니메이션 상에서 조금 이제 한계인데요. 사실 이렇게 규칙적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심지어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자, 이게 일단 원자의 구조고요. 선생님 화면에 여기 나타낸 이 원자는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얘가 누구냐면 헬륨이라고 하죠. 자, 헬륨. 여러분들 뭐 놀이공원 가면 이렇게 풍선 속에 담아서 파는 그런 가스인데요. 자, 이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를 원자 핵에 갖고 있어요. 전자는 사실 좀 배제합니다. 왜? 너무 작아서 무시한다. 무시하고요. 일단 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헬륨이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보통은 따오고요. 뭐 나중에 발견된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을 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이니움,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빌려온다. 뭐 우리나라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나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마늄, 프랑슘.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에서 발견을 했어요. 원소,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 또는 합성을 했다. 그러면 코리아늄 이래도 됩니다. 선생님 송도사니까 송도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이름을 붙여보세요. 김윤영늄 뭐 이런 식으로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름은 보통은 라틴어에서 따고요. 첫 글자 대문자 쓴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를 조금씩 첨가를 해볼 건데요. 아래 첨자 2에 위 첨자 4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야. 자, 왜 이렇게 쓰느냐?
헬륨은 이 일종의 안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건데 원자 핵 속의 헬륨은 양성자 2개와 그 다음에 전체 핵 속의 입자는 총 4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걸 원자 번호 그리고 얘를 질량수 다시 질량수라고 합니다. 자, 핵자의 수가 질량을 결정한다. 그래서 질량수라고 하고요.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얘네가 주제가 아니에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주제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애들은 지금 여기 막 어지럽게 배워하고 있는 요 전자입니다. 이 전자를 뭐라 그러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하거든요. 이 원자가 전자가 왜 중요하냐 화학에서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얘네가 왜 묶여 있겠어요? 원자 핵에. 이유는 딱 하나. 뭐 마이너스 음전화 띄는데 플러스 양전화 띈다. 전기력. 묶여 있다는 얘기야. 인력, 그죠? 묶여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원자과 전자, 그리고 화학적인 성질이 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정신 없으니까 옆으로. 자, 오시면요. 일단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공헌을 한 분, 여러 과학자들이 있는데 닐 보어라는 분입니다. 선생님 왜 이름을 기억하느냐? 잘생겼어요. 생각보다. 과학자 치고는. 잘생겼으면 뭐 용서가 되죠, 일단. 자, 양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모식적으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수소를 예로 듭시다. 수소는 전자가 1개예요. 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왜? 양성자가 1개입니다. 가장 간단한 원소고요. 둘 사이에선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합니다. 가장 안정한 상태일 때라고 하는 건 화학적으로 반응할 의도가 없어요. 가장 안정한 상태일 때는 전자는 얘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요.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전자는 현재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가 바닥이란 얘기예요. 자, 내가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갑니다. 왜? 에너지가 바닥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자 입장에서 원자핵을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끊어낼 만한. 너무 추적되잖아요. 그지? 이러니까 이걸 끊어야 돼. 에너지가 존재하죠. 정전기적인 입력이니까요. 따라서 얘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전자는 원래는 요 정도 안정된 궤도를 돌고 있다. 닐 보어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얘가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수를 할 수가 있다면 에너지가 더 큰 상태로 전이할 것이다. 자,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원자핵에서부터 물리적인 거리도 멀어지죠.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얘가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면 완전히 도망가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완전히 도망가게 되면 얘는 아예 도망가고 얘 혼자 남고요. 얘는 이온이 돼요. 그걸 충족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잠깐씩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아시고요. 닐 보어의 주장은 이래요. 자, 전자가 에너지를 얻었어. 에너지를 얻어서 이 상태, 들뜬 상태, 신났거든요. 왜? 에너지가 많아요. 나는 원자핵을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런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되게 되면 전자는 남하고 교류가 가능해져요. 다른 원소들, 다른 원자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가능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화학적으로는 불안정하죠. 왜? 들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전자는 다시 그 에너지를 버리고요. 바닥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때 에너지를 당연히 방출하겠지.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단어 선생님 하나 딱 이야기하고 갈게요. 모든 전자는 들뜬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안정적인 상태, 즉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버린다.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어요. 뭐냐면 금속의 불꽃 반응. 기억하시죠?
자, 금속에, 이거 뭐, 불꽃놀이 할 때도 많이 응용되죠. 자,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던 금속은 그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한다. 그 빛이 내 눈에 보이더라. 그게 불꽃 반응입니다. 수소도 그래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빛으로 방출을 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으로도 방출을 하기도 해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형광등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원자핵하고의 관계를 단절하고 남하고 다른 원소, 다른 원자하고 관계를 이렇게 화학적으로 맺는 그런 현상이 화학 반응이에요. 거기에 바로 전자가 관여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요. 이 원자가 전자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헬륨만 예를 들면 헬륨은 전자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자가 많아지면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애들이 원자가 전자가 돼요. 왜 그러느냐? 걔네가 제일 원자에서 멀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장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돌아가세요. 자, 이제 전자, 원자 핵에 관한 이야기, 구조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주기율표의 역사입니다. 자, 주기율표 여러분들 많이 봐왔을 건데요. 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과학자가 여러 명이 관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특출난 분이 이분이죠. 디미트리, 딱 봐도 러시아지, 그지? 멘델레예프. 무섭게 생겼어요. 러시아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분이 뭘 만들었느냐? 주기율표. 이렇게 표로 정리했어요. 이래서 떴다. 인생 한 방. 그죠? 한 방에 뜹니다. 원래 이분이 이걸 다 만든 건 아니에요. 여기에 관여한 과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또 유명했던 분, 되베라이너, 뮬렌즈. 자, 되베라이너라는 분은 원소들을 내가 원자량, 아까 얘기했던 질량수야. 자,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봤더니 뭔가 물리적인 성질이 연결돼 가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뛰어넘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반드시 이 둘 사이의 성질을 가질 것이야. 평균값으로 요게 쇠쌍원소설, 되베라이너의 쇠쌍원소설. 되베라이너. 이름이 어렵다, 그죠? 자, 그런 쇠쌍원소설. 뮬렌즈가 아까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옥타브설. 8개 딱 갖다 놓고 보면 뭔가 연결된다? 요런 게 바로 옥타브설. 그런데 그걸 쇽쇽 하고 슈킹 해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표로 정리 끝. 정리했어요. 그리고 발표해버린 거죠. 그리고 되게 고지식해요. 아집도 세고요. 막 가서 막 따져요. 야, 이거 내가 발견한 건데 네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하지 마. 여기 내 이름 붙여라. 알았지? 막 싸우고 막 이래요.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생긴 거랑 똑같이. 그지? 자, 이분이 근데 표를 정리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져 모순이 생겨요. 자,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기본적으로는 원자량을 기초로 하면 원자량을 베이스로 해서 원소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빠져있는 원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갖는 그런 원소입니다. 바로 비활성 기체가 빠져 있는데요. 걔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면 순서가 뒤바뀌어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거를 수정한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의 아버지입니다. 누구냐면요. 이분도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영화 배우 같잖아요. 그죠?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저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산적같이 생긴 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 인성으로도. 이분은 모젤리라는 분입니다. 헨리 모젤리라는 분이고 미국 과학자고요. 굉장히 패기 넘쳤던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뭘 했느냐면 아니 주기율표 기껏 만들어 놨는데 안 맞더라는 거지. 야, 그럼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주기율표는 우리가 원소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표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X선을 이용해서 원소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기율표를 만들어내요. 다시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게 바로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기율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원자량 순서로 주기율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원자 번호, 아까 얘기했던 양성자 개수대로 원자들을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가 끼어 있다는 거죠. 얘가 바로 비활성 기체입니다.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관한 얘기는 뒤에서 할 거고요. 자, 이 모즐리라는 분은 이 주기율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굉장히 패기 넘쳤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데 전쟁이 났어요. 참전합니다. 대단하죠. 과학자로서 명성을 드날리면서 편한 인생 한 방이라 그랬잖아. 살 수 있었는데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27의 나이에 안타깝게도 전사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잘생겨서요. 자, 모즐리의 업적. 우리는 그걸 현재 주기율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의 주기성, 원소들이 갖는 주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율표는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뒤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우라늄 정도까지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학 실험, 물리 원자 실험 뭐 이런 걸 하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들도 많아요. 뭐 한 0. 몇 초 존재했다가 없어졌대. 근데 어쨌든 발견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끼워 넣었다. 하다 보니까 110여 정도 되더라. 이거 다 외우지 맙시다. 다 외워라. 그러면 저는 뭐 화학은 일단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책도 없는 친구들도 나올 거고요. 자, 이 주기율표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만 알기 위해서 자를 겁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원소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적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전이금속이라고 해요. 우리는 전이금속에 대해서, 전이원소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만 알 거냐? 전, 형, 원, 소에 대해서만 알 겁니다. 전형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쟤는 전형적인 천재야. 쟤는 전형적인 뭐 개그맨이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전형적이다. 뭔가 딱 들어맞는 규칙을 따라간다. 걔네들만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요. 전이 원소들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이런 건 언제 한다? 대학교 가서 하자. 대학교 가서 충분히 짜증납니다. 자, 전형 원소만 따로 빼서 볼 건데요. 요렇게가 전형 원소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기율표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맨날 교과서에서 보는 건 요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우리 흔히 보는 주기율표죠. 20번까지만 잘랐어요. 칼슘까지만이고요. 얘는 당연히 원자 번호가 20번이니까 양성자가 20개라는 얘기죠. 자, 이런 주기율표 아름답습니다. 그죠? 자, 1번에서 20번까지만 딱 주어졌잖아요.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쌤이 뭐 그런 것도 막 연습시켰어요. 학생들한테 막 야, 이거 외워야 된다.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울래요? 그럼 뭐 플루오린, 뭐 염소, 막 이래요. 그러면은 풀을 뜯는 염소가 부러워요. 막 이런 거 했거든요. 요즘 하지 말래요. 안 나온다고. 자, 뭐 리나가 안 할게요. 자, 1쪽에서부터 18쪽까지인데 중간에 싹 뺐어요. 왜 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이, 금속. 빼자. 안 맞아. 우리랑 스타일이 안 맞아. 전형적인 애들만 딱 뽑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더라. 깔끔해. 자, 이때 주기율표에서 꼭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렇게 요 방향, 요 가로 방향으로는 주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세로 방향으로는 족이라고 해. 자, 족에다가 핑크색을 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주기는 뭐하고 일치하느냐? 이 원소들이 사실 이 그 주기율표 전체를 보게 되면 1에서 7주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 2, 3, 4까지만 볼 겁니다. 자, 얘는 되게 중요해요. 이건 원자의 구조를 이미 얘기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1에서 4주기까지 이 주기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껍질의 수를 의미한다. 뭔 얘기냐? 레이어가 있더라. 알죠? 레이어. 층이 있다. 양파처럼 생겼다. 원자핵이 있으면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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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고 4개까지만. 이렇게 층이 존재한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 그렸지만
그 사이에 전자가 에너지를 얻은 바깥층으로 가고 유지하지 않고 다시 에너지 버리고 되돌아온다. 이해되죠? 요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출입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른 현상이 금속의 불꽃 반응이었다. 그 정도. 자,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껍질. 자, 얘네는 한 개죠. 껍질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늘어납니다. 얘네만 조금 예외예요. 일주기 원소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로 방향으로는 족이라고 하는데 족. 자, 이 족은 1에서부터 18족까지 있는데 얘네들은 뭐의 개수랑 일치하느냐? 최외각 전자수와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의문, 원자가 전자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최외각 전자, 최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죠.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누군가와 결합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예외가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외각 전자, 보시면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 뜬금없이 10의 자리 생략,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이라 그랬지. 이 18족 원소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비활성기체라고 해요. 영어로 심지어 이름이 노블가스야. 발음이 좀 그런가요? 가스? 가스도 좀 노블해요. 그냥 노블 뭐예요? 그래, 고귀하다는 얘기야. 잘났다 지들. 이 얘기거든요. 왜 잘났느냐? 화학적으로는 얘네가 원빈이야. 얘네가 강동원입니다. 장동건은 요즘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얘네가 원합이에요. 되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옥텟 규칙입니다. 그걸 완전히 만족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얘네들은 최외곽에 전자가 당연히 배치되어 있죠. 아닐 수가 없잖아요. 전자들이 층을 이뤄서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층에 존재하는 게 최외곽 전자일 텐데 그 최외곽 전자가 남하고 반응을 전혀 안 해요. 남하고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절대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잘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 얘네는 최외곽 전자가 화학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활성을 유지해요. 무슨 얘기냐? 화학적으로 활성이 안 된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예외가 하나 있지. 헬륨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마찬가지로, 자, 수소는 일단 빼고요. 헬륨은 딱 얘가 2번이잖아요.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전자가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비활성 기체 중에 유일하게 최외곽에 전자를 2개만 가져도 화학적으로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다른 말로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활성 기체. 이해되시죠? 그럼 얘네가 왜 노블한가? 나머지 애들이 얘네를 흉내내려고 아주 난리예요. 난리야. 그래서 얘네가 이름이 노블게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기율표 조금만 더 볼게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최외곽 전자들은 결국엔 원자가 전자가 되는 것이고요. 얘네들을 흉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더 깊게는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주기율표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기율표 안에서는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거, 동그라미 치는 거, 동그라미 치는 거. 얘네들은 금속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들이에요. 금속 뭔지 알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사실 철인데 우리는 이제 전형 원소들만 보다 보니까 자, 이런 원소들은 뭐 이름이 보통은 이렇습니다. 리튬, 베릴륨, 나트륨 이래요. 그래서 륨, 헷갈리죠? 륨, 듐, 튬 이런 식으로 끝나요. 100%는 아니야. 왜? 헬륨. 벌써 틀렸죠. 그죠? 대부분은 이름이 그렇게 끝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보면은
특정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뭐 플로린. 사실 이거 옛날엔 불소라고 했었지 치약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규소, 실리콘, 모래. 그 다음에 인은 어디 많이 사람 외에 뼈에 그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 이제 도깨비불이라 그랬잖아. 뭐 보면 공동묘지에서 갑자기 파란불 막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던 게 인이 자연발화하는 그런 현상이었다는 거. 사실 도깨비가 없었다. 과학적으로는 물론 귀신 뭐 이런 거 존재를 믿느냐 이러면 또 얘기가 또 길어져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뭐냐? 황은 이제 그 유황오리 알죠? 선생님 뭐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유황오리 할 때 그거 유황이 얘예요. 그죠? 이게 염소인데요. 염소는 여러분들 그 수돗물 소독할 때 그 수돗물에서 특이한 냄새 나잖아요. 자, 이걸로 소독해서 그렇습니다. 염소로 소독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점이 좋느냐? 일단 살균력이 좋고요. 그리고 이 소독 지속 효과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요.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없어요. 싸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에선 얘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하자? 끓여 먹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수소야 여러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비활성 기체들. 네온은 네온사인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고요. 금속들을 보면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이름일 겁니다. 자, 요 정도에서 이제 주기율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형 원소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마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뭐냐면 대망의 옥텟 규칙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띄우니까 지우느라 정신이 없네요. 자,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은 뭐냐? 다시 그 주기율표 갖고 왔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얘네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애들이 있어요. 원합이 누구? 바로 18조 원소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헬륨의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2개. 주의하십시오. 원자가 전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최외곽 전자는 2개, 원자가 전자는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니까요. 자, 네온의 경우에는 8개 최외곽 전자 마찬가지로 원자가 전자는 존재하지 않고요. 아르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 8 보이시죠? 자, 얘는 예외라 그랬어요. 숫자 8, 그래서 옥텟. 8개 갖고 있으면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흉내내려고 아주 난립니다. 자, 대표적으로 얘네들 볼게요. 얘네 지금 1족 원소인데 1족 원소는 당연히도 최외곽 전자가 1개이자 원자가 전자도 1개예요. 그럼 얘네는 기본적으로 최외곽 전자가 2개거나 8개인 상태를 따라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얘 입장에서는요. 지금 하나 있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는 선생님 예외라 그랬죠? 2개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하나 얻어오는 게 편할까요? 버리는 게 편할까요? 라고 했을 때 수소는 버리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온이 되는 게 조금 더 화학적인 안정에 도움이 돼요. 일단 버리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거든. 아시겠죠? 전자를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튬의 경우에는 역시 버립니다. 2개 맞추려고요. 세 번째, 나트륨의 경우 아니 하나 있는데 7개 땡겨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 버립니다.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의 배치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자, 전자 배치상으로는 얘네와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 팔자에도 없던 전기를 띠는 게 문제입니다. 양전하 띠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애들은 이제 양이온이라고 하죠. 됐죠? 또 있어요. 얘네 2족이거든요. 비슷해요, 성질이. 아니, 얘 보면 지금 4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4개 땡겨오기 힘들거든. 따라서 그냥 2개 버리고 만다. 버려서 이가 양이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게 되고요. 마찬가지. 하하.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도 성질이 비슷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얘네 둘을 1족, 2족, 전형원소, 전체적인 주기율표 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화학적인 반응성이 가장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나 하나 갖고 있지? 하나 빨리 버리면 돼. 막 그러잖아. 내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건물이 40억이래. 통장에 39억 9천만 원이지. 막 환장하죠. 1,000만 원만 원이지. 막 야, 나 1,000만 원만 좀 땡겨. 막 이럴 텐데 자, 40억짜리 건물 사는데 내 통장에 1,200원 있어. 나머지 39억 얼마 어떻게 할 거야? 안 된다면 그럼 포기해요. 그쵸? 근데 고지가 가까이 보인다. 목표가 가까이 있어요.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막 버리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얘네는 버려서 양이온이 되는 금속들이다. 금속들, 아까 봤던 금속들이죠. 금속은 양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만 있는 게 아니죠. 17쪽 원소는 최외각 전자 7개, 원자가 전자 그대로 7개. 그러면 얘네는 하나 얻어오는 게 편하겠다. 그렇게 해서 옥텟을 만족, 하나 얻어오고 마찬가지. 아니 전자 배치상에서는 안정일지라도 지금 현재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전기를 띠게 되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 배치상에서는 안정했는데 뭘 하나 얻었으니까 하나를 잃어야죠. 전기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애들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얘네를 흉내내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해요. 얘네들은 일단 전자를 얻고 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전자 배치 일단 흉내라도 한번 내지. 야, 얘네들은 기회조차 없어요. 물론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3개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이런 기회조차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별짓 다 한다 그랬잖아요. 남하고 공유하기도 하고요. 전자를 심지어. 아니 어떻게 공유하느냐? 아니 질소 같은 경우에 5개밖에 없어. 최외각 전자가 곧 원자가 전자 3개 모자른단 말이지. 그 3개를 얻기 위해서 얘 셋을 꼬셔내기도 해요. 그래서 NH3 암모니아 이렇게 되고요. 질소 N2라 그러지 왜 그럴까요? 자기 혼자 있기에는 전자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원자들끼리 모여서 야, 나 3개 모자른데 내가 3개 줄게. 너도 3개 내놔. 일방은 없는 거죠. 당연히. 혼나지 그러면. 자, 내가 3개 줄 테니까 너도 3개 가지고 올래? 우리 한번 공유해보자. 그러면 5개 중에 3개 주고 3개 얻어와. 6개를 공유하고 2개 남은 것까지 딱 더하니까 8 맞거든요. 그래서 N2입니다. 물론 얘네들 지금 보면 이온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비금속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비금속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온이 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서로. 자, 이런 과정에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바로 결합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일단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모든 과정은 뭐 때문이다? 바로 화학적인 안정성. 18쪽 원소를 흉내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1쪽, 2쪽, 17쪽을 예로 들었는데 전자를 얻거나 잃는 그런 과정이 비교적 편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교적 쉽게 전자 배치를 흉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팔자였던 전기를 띠게 되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과감하게 나 나트륨이야. 양이온인데 너 염화이온이니? 나 1 플러스 너 1 마이너스 뭔가 조합이 잘 맞아. 우리 한번 결합해 볼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 그래서 만들어진 애니까 이 둘 사이의 결합은 당연히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인 인력 때문이에요. 서로 쫙쫙 끌어당기는 거죠. 이렇게 전기적인 어떤 불안정한 상태마저도 서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유는 뭐냐?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고 싶어요. 끝까지. 전자배치 흉내냈다고? 에이, 좀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금속이고요. 보통은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비금속입니다.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학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런 결합들, 화학적으로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생기는 과정이 화학 반응이고, 그때 형성되는 이런 화학적인 관계를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화학 결합 중에 첫 번째 이온 결합을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된 애들이 있죠. 자, 공유합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질소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질소. 나 질소인데 전자가 내가 갖고 있는 게 5개거든. 너 질소지? 그러면 너 갖고 있는 거 3개만 내놔. 나도 3개 줄게. 자, 이러면 서로 아름답죠.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 이렇게 8개, 얘 입장에서 이렇게 8개. 아하, 우리는 서로 옥텟. 이래서 공유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전자들이 바로 공유된 전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하고 요걸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공유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물 H2O.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중심에게는 산소가 있어요. 산소는 문제가 뭐냐? 산소는 16조 원소 6개의 최각 전자, 원자가 전자를 갖고 있다. 몇 개 모자르다? 2개 모자르더라. 그래서 얘는 수소 2개와 결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6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야, 나 6개니까 2개 모자르거든. 수소 너 하나 있잖아. 수소 너 하나 있잖아. 나눠 갖자. 이러면 아름답더라. 어떻게 아름다울까요? 자, 산소 입장에서 8개, 수소 입장에서 예외라 그랬죠? 2개. 아름답죠? 이때 이것도 공유 결합,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옥텟을 만족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온 결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온 결합은 다만 전자를 주고 받고 하는 관계가 있는 것 뿐이고, 공유 결합에서는 이처럼 비금속, 즉 비금속들 사이에서 서로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고 공유한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또 하나,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결합인데요.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주변에서 사실 이 금속이라는 건 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딱 한마디면 끝나요. 자유전자, 얘만 있으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결합입니다. 이거는. 이게 좀 독특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 뭐 잠깐만 얘기를 하면, 금속 양이온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일단 전자 배치는 만족을 했는데 전기적으로 불안정한 것 뿐이거든. 그럼 이 자유전자, 금속만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인데요. 얘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금속 양이온, 너도 양이온, 나도 양이온, 얘네들을 서로 밀어내지 못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옥텟 규칙까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 1번입니다. 가하고 나 중에서 나에 대한 설명 중에 이제 옳은 걸 고르라는 얘기인데요. 뭐 쉬워요. 지금 보면 이게 뭐 에너지 써 있는 거 보니까 아하, 얘 갖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가에서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 자, 얘가 뭐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과학자 닐 보어라는 사람이 전자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에는 특정한 값이 정해져 있다 그랬고요. 그 특정한 값을 에너지 준이라 그랬어요. 그 특정한 전자, 그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들이 전이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같은 크기의 에너지가 방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금속은 불꽃 반응색이 같은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주던 적게 주던 관계없습니다. 자, 그걸 이제 에너지 준이라고 한다. 낮다. 당연하죠. 왜?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바닥 상태라 그랬어요. 바닥 상태. 두 번째, 니은 안정한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의 에너지 가장 낮다며요. 그죠? 맞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와 B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없겠죠. 왜? 중간에 없네요. 그림에도. 당연히 안 같습니다. 아시고요. 그래서 얘는 기, 니, 디 다 맞네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주기율표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옳은 설명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네들 주기율표가 주어지는 문제들 같은 게 여러분이 귀찮더라도 꼭 써주세요. 이렇게 외워도 보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여기는 뭐 이렇게 산소죠. 가끔 선생님도 헷갈립니다. 이게 자 보시면 A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최대로 배치되어 있다. A 헬륨이네요. 끝 맞죠? 두 개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근데 B, C, D는 뭐 화학적 성질이 비슷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같은 죽인데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야 화학적으로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틀렸어요? D와 F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E와 F는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축이가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얘겠지. 얘 17번. 됐죠? 그러면 뭐 틀린 거 고르는 거였네요. B, C, D는 화학적 성질 절대 같지 않더라.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는 이게 모형이 그려져 있거든요. 자,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주어지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소를 써보는 게 좋아요. 자, 껍데기 2개, 2주기, 바깥쪽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2주기 16쪽, 누구게? 2주기 16쪽 하면 얘는 산소입니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전자총 8개, 양성자수 몇 개? 8개, 원자번호 8번, 산소입니다. 주기율표 꼭 외워야 되겠죠? 자, B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의 2주기, 얘는 7의 2주기 17쪽. 2주기 원소 플로린, 원자 번호는 9번. 그 다음에 3주기에 하나 있네요. 나트륨입니다. 11번. 3주기에 하나, 둘, 마그네슘입니다. 12번. 이렇게 써는 문제가 굉장히 쉽고 깔끔합니다. 자, 보기 볼게요. A는 6쪽 뻥치신다. 그죠? 6쪽이 아니라 16쪽입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틀렸어요. B는 수소와 잘 반응합니까? 예,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는 지금 전자를 하나만 땡겨와도 되거든요. 하나만 얻어와도 돼요. 그럼 일단 화학적으로 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서 그 전자를 굉장히 잘 뺏어오려고 그래요. 뺏어온다.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다른 말로는 반응을 잘한다. 자, 따라서 수소와 반응을 잘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마찬가지죠. 왜?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C와 D는 금속원소. 뮴, 슘. 금속원소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마지막 A에서 D 원자과 전자 수의 합은 16개이다. 더 해볼까요? 자, 얘는 6, 7, 13, 하나, 14, 둘, 16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쌤하고요. 통합과학에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원소의 주기성과 주기율, 그리고 역사, 그리고 옥텟 규칙 이런 것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수업 내용에서 가장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거는 선생님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옥텟 규칙, 원자과 전자의 화학적인 역할입니다. 역사 이런 거는 재미삼아. 그리고 뭐 알아두면 좋잖아요. 자, 옥텟 규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자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과 화학 반응의 경향, 또 화학 결합, 반응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